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이제 제5강의 두 번째 섹션인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 국제정치 이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전쟁과 평화죠. 그리고 당연히 평화가 가장 핵심적인 이상이고 목표죠.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 연약성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숙명 같은 거죠. 아난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 이제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전쟁 행위는 명분상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명분을 가지면서 리비도 도미난디, 즉 말하자면 권력욕을 구현하려는, 권력욕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물론 많죠. 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칭기스칸이 했다는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것은 그 적을 정복하고 그의 가진 것을 불태우고 그의 처자들을 말 위에서 앉는 것이다. 너무 노골적이죠. 그러나 그런 파괴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것이 전쟁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많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명분을 할 때는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의 그 지배에 종속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종속되면, 즉 항복하면 그때 비로소 평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그 미묘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이 단순히 국제적인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수준이나 아니면은 뭐 집단, 작은 집단, 즉 회사들끼리 경쟁을 한다. 그리고 막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애를 쓴다. 아니 그냥 같이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데 왜 당신은 꼭 우리 회사를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우리의 회사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않는 당신의 그 저항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굴복함으로써 비로소 평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특히 정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박정희 씨나 또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학살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죠. 자기의 권력욕에 저항을 한 것이 바로 평화를 해치는 것이다. 자신들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응함으로써 비로소 평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미묘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더라도 정치학 개론 수준에서 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전쟁이라는 것은 전투와는 다르죠. 이게 참 쓰기가 옹색하네요. 전투. 이건 영어로는 war, 이건 battle. 그러니까 전투는 전쟁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전쟁이라는 건 뭐냐?
정치적 권력 집단 사이에서 무력 자원을 사용하여 자기 의사를 상대편에게 강조하는 투쟁 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전제가 돼 있어요. 정치적인 권력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전쟁이라 그러지, 회사에서 회사들끼리 일어나는 것을 전쟁이라고는 않잖아요. 물론 메타포 즉 은유로서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은 하지만 주로 국가 말하자면, 또는 국가 아니라도 국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권력 집단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무력 자원을 사용하여 자기 의사를 상대편에게 강요한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이 전투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를 챘을 거예요. 즉 말하자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손모는 손자라고 그러죠. 그 손자병법에서 최종 결론이 이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여러분들 아마 손자병법 읽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전주의, 즉 말하면 전투를 하지 않는 전쟁 행위라 그래서 비전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이런 최선의 전략을 항상 추구를 하기 바랍니다. 또는 클라우제비츠, 서양에 있어서 유명한 전쟁론을 썼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치 계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말하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이제 정치인데,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근대 정치는 득표로, 투표에서 나오는 숫자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전쟁이라는 이렇게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는 거죠. 뭐 이게 뭐 길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의 원인, 그러면 전쟁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쟁의 원인.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쟁의 이론, 이제 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면 그것을 어떻든 극복해 볼 수 있고, 극복해 보면은 평화가 가능하니까.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뭐냐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고, 처방이 있어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연구하는 목표는 그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런 뭐 이론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눠봤는데, 전통 이론에는 민족주의론, 현실적 실증주의론, 사회적 다윈주의론, 파시즘론, 전통적인 이론이 있고, 마르크스 이론에는 무정부주의론, 자본주의론, 제국주의론 또는 종속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미시 이론으로, 미시라는 것은 전쟁의 요인을 전쟁 행위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리더, 그 공동체를 주도하는 리더 혹은 다중들의 심리 상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인간의 공격 성향 또는 사망 본능, 이게 뭐 말은 뭐 좀 거창합니다만 별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좌절 공격 이론,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프러스트레이션 어그레션 테오리라고. 또는 사회학습 이론, 미러 이미지, 또는 인지 부조화,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심리학 이론으로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가 간 갈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갈등 또는 개인적 갈등, 이렇게 사회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개인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심리학 이론들인데, 이게 이제 전쟁론에서 주로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거시 이론이 이제 그 제대로 된 전쟁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투키디데스 때의 예방전쟁론은 뭐예요? 상대방이 내보다 더 힘이 세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왜? 힘이 세지고 나면은 우리를 먹으려고 들 테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더 힘이 세질상 싶으면 힘 세지지 않도록 미리 전쟁을 하는 거지. 미리 그걸 차단을 하는 거야. 이게 예방전쟁. 그러니까 마치 그 국가 간의 질투 같은 거죠. 어떻든 뭐 이런 표현은 좀 뭘지 모르겠는데, 한일 간의 관계가 미묘한 거 있잖아요. 그 한국이 국력을 증대시키려 그러면 일본이 어떻든 거기에 미세하게 파고들어서 국력을 증진시키지 못하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이웃에 있으면서 한국 국력이 증대가 되는 것은 일본의 국가 이익에 장애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국제 관계에서는 그렇다. 이게 투키디데스가 그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 아테네의 그 국력이 증대되는 데 대한 스파르타의 우려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서 이제 이 예방전쟁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제적 무정부성이 특별히 이게 같은 거지만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국제적 무정부성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게 이 케네스 월제의 이론이고, 또 사회적 경제적 격차 또는 급격한 발전, 정치적 좌절 이런 것들이 전쟁의 주요 원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요 예방전 투키디데스와 왈츠의 이론, 이게 사실 현실주의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전쟁 설명에 있어서는 가장 타당하고 그 참조가 될 만한 주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케네스 월츠의 Man, the State and War, 이 책이에요. 이 케네스 월츠의 그 버클리 대학 그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하는데 1954년에 쓴 책이었는데, 이 책의 구조가 아주 참 설득적이고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개인적 수준. 여기 이제 하나 재밌는 뭐랄까 이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네. 이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컨셉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이제 1983년에 UCLA로 이제 유학을 갔다. 대학원으로 유학을 학부로 간 게 아니고 대학원으로 간 거다. 거기에 이제 갔더니 아서 스타인이라는 스타인, 이게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그 국제정치학자신데, 아서 스타인이라는 교수의 그 국제정치 세미나를 이제 수강하게 됐다. 이 양반이 뭐냐면 그 독서 이렇게 그 이제 세미나에 참가하는 주제들을 쭉 주고 그 주제 아래서 필독 독서들을 쫙 늘어놓고 이걸 이제 다 읽어와라 이게. 그런데 이제 필독 독서를 다 읽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읽지를 못했단 말이지. 특히 이제 그 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케네스 월츠 이 책을 이제 읽어와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책 한 권은 일주일 만에 막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어디까지 읽었냐 그러면 국가적 수준 있는 데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레포트를 썼어요. 그 이제 레포트를 먼저 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스타인 교수에게 이제 레포트를 냈는데 레포트 난 다음 날 그 조교가 와가지고 이제 그 아스타인 교수가 당신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내보고 이제 요 책을 다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지. 아, 죄송합니다. 이 목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 한 권을 아직은 다 못 읽고 여기까지만 읽어서 레포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내가 정말 나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뜨뜻한데 말이에요. 그 케네스 월츠 스타일이 그 전쟁의 원인을 처음에 개인적 수준을 주장하는 이론을 먼저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것을 공격하는 원인을 이유를 설명을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국가적 수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요인들을 설명을 하고 그러나 이래 가지고서는 전쟁을 제대로 설명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적 수준으로 가가지고 비로소 이렇게 국제적 수준으로 설명해야만 전쟁을 설명하는 제대로 된 설명이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책이. 근데 나는 이 가가지고서 이 국가적 수준으로 설명하는 데까지만 읽고 너무 설득적인 거야. 이게 뭐 지정학의 이데올로기, 민주적 독재적 체제가 이게 이제 여기 예를 들면 민주적 체제보다는 독재적 체제가 더 전쟁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설명도 있거든. 이제 그 이유는 그 국민의 그 시야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뽑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얼마나 설득적이에요. 그건 내가 박정희 씨와 그 전두환 씨의 군사 독재 정부 하에서 느낀 게 그거였거든.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굉장히 설득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내 레포트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다. 그런데 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이게 월제의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여기까지밖에 안 읽어놓으니까 말이야. 참. 그래 이제 스타인 교수가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 야,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 책은 끝까지 한번 쫙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월지는 국제적 수준을 강조하고 있는데 너는 이게 그 국가적 수준 세컨드 이미지라는 이야기. 이게 세컨드 이미지라고 하는데 세컨드 이미지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테겠냐. 그러면서 내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스타인 교수를 따라가니까 그 이제 그 유니버시티 리서치 라이브러리라고 URL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학교 내에 가장 큰 도서관. 이 도서관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연구 중심 이제 도서관으로 아주 굉장히 그 많은 자료들이 있는 큰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이제 그 자료들을 찾는 방법 또 무슨 뭐 특히 그 최신 그 논문들을 찾는 방법 또 뭐 마이크로피시를 읽는 방법 그걸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정말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선생이라는 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응? 그런데 뭐 사실은 이 교수님을 지도 교수로 삼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하튼
그 굉장히 그 이 월즈의 특히 전쟁의 원인 월즈의 책을 생각하다가 보면 생각나는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 아스타인처럼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 여러분들 개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세세히 그 설명해주고 그런 성의는 못 보였는데 제가 이제 그 기말 논문을 쓰는 25가지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무슨 주관식 시험의 평가 기준 같은 걸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그걸 활용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 아스타인 선생이 나한테 베풀었던 그런 선생으로서의 성의, 응? 성의지 성의. 이런 성의를 나도 10분의 1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의가 있을 때 성의를 잘 그 활용을 하고 이것이 요런 맥락과 이런 그 성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겠지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소위 first image라고 부르는 개인적 수준, 그러니까 개인의 리더십이라든지 인간의 그 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뭐 그것도 원인이긴 할 수 있지만 좀 부족하다는 거고, 이제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수준에서 어떤 국가가 지정학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거나 뭐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뭐 전쟁을 선언한다거나 아니면 독재 국가여서 뭐 전쟁을 선언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설명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조건은 되지만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럼 충분한 조건은 뭐냐? 바로 국제적 수준의 서드 이미지라고 이제 월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제적 수준에 있어서의 사고 분석 틀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국제적 무정부성이 가장 핵심이고, 그러면 국제적인 질서가 있다면 전쟁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국제 사회가 무정부적이기 때문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의 그 뭐 정부를 반대하는 데모를 하면서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나타나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뭐 아니 한국이 그 미국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로지 의미가 있는 것은 미국 국익에 한국이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미국이야말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뭐 제수의 딜레마와 상호우전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이 전쟁론 하나만 해도 한 학기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혹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연결시키는, 예를 들면 민족주의 리스트, 무정부주의 크로포트킨, 뭐 제국주의가 국제적인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은 레닌, 뭐 이렇게 그 연계되어 있다는 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그 논의되는 것은 안보의 딜레마, 시큐리티 딜레마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려는 행위가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현상이죠. 그런 게 딜레마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군비 경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 뭐 때문에? 국제적 무정부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이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봅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장에서 자국 안보를 위해서 핵무기를 뉴클리어를 개발하려고 한다. 이게. 뉴클리어 개발해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보가 해결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지. 도리어 더 심한 전쟁이 일어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대한민국 측에서도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그냥 북한의 주요 시설과 핵심적인 지도부를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폭격기들을 아니 전투기들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럼 사실 쓰지도 못하는, 쓰기가 어려워요. 핵무기는 사실은 쓰는 게 별로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잖아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이래로 뭐 핵무기를 써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협박하는 용인데 도리어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전술 폭격기들이에요. 스텔스 폭격기들. 그럼 순식간에 이 전폭기들이 평양을 가서 그냥 딱 평양에 그것도 이미 정보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 부분만 두들겨 버리면 전쟁이 뭐고 뭐 핵무기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이것은 이제 남북 간의, 우리 한반도의 남북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소련 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군비 경쟁에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를 하느라고 결국은 소련이 붕괴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제수의 딜레마라는 그 게임 이론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게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 여하튼 이 제수의 딜레마를 해결을 하려는 것은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소통의 증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제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설명은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제수의 딜레마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게 될 거예요. 그 게임 이론 중에서 예를 들면 갑돌이하고 길동이하고 갑돌이 길동이, 이게 뭐 글이 안 써지네. 갑돌이가 길동이가 이제 경상대학교 농협을 털었어.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돈을 보니까 마침 뭐 등록금 기간이어서 그런지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금괴 현찰 또 이런저런 거 합쳐서 한 40억 정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저 지리산으로 이제 가서, 지리산에 어디 이제 나무가 3개 서 있는데 중산리에 가서 소나무 3개 서 있는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숨겼어. 거기까지 이제 성공을 했지. 그런데 잡혔어. 왜 잡혔느냐? 갑돌이하고 길동이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거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현찰을 빼내가지고 와서 진주 시내에서 이제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신나게 마시고 놀았는데 술에 취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누설을 해버렸어. 뭘 누설했느냐? 우리 은행을 털었는데 말이야.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우리 아주 뭐 몇십억씩 가지고 신나게 살 거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해버렸어. 그래갖고는 이제 당장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 두 사람이 잡힌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제 진주경찰서로 갔는데, 이제 민주경찰이 이 사람들 막
윽박지르고 하지만 얘들은 이제 심이 뚝 떼있어. 아,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뭐 술 마시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면, 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걸 했다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민주경찰이니까 뭐 고문 같은 건 못 하겠지. 그래서 경찰이 아주 곤란하다 이게야. 그러니까 그 경찰이 이 증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단순히 자백만 가지고, 자백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숨겼는가를 했는데 이 둘만 알고 있어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백을 받는 방법이지. 먼저 갑돌이와 길동이를 서로 분리해서 수감한다.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차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갑돌이와 길동이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한테는 지금 두 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는 계속 입을 다물고 그 두 사람 사이의 협조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둘이 다, 그러니까 이제 협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배신을 때리는 거야. 즉, 자백을 하는 거야. 그건 뭐 민주사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게야. 니들을 판단에 맡기겠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이제, 그러면 당연히 그 자백 않겠지.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그거 가서 파가지고서는 나누면 20억씩 나누면은 얼마나 잘 살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이제 그 신문관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자백을 하고 상대방이 자백을 안 하면은 너는 이 경찰에 협조해준 것으로 통해서 무죄로 방면되고 이 무죄 방면에다가 보상금 지금 나와 있는 2천만 원을 받는다. 상대방은 무기징역. 만약 너가 입을 꼭 다물고 상대방이 길동이가 자백을 하면 거꾸로 되는 거야. 길동이는 보상금 받고 무죄로 나가고 너는 무기징역. 그 다음에 너희 둘이 다 자백을 하면은 그건 자백을 한 거였으니까, 자백을 했으니까 한 징역 한 5년 정도. 그러면 자백하는 것과 입을 다무는 것 두 옵션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만약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만 한다면 둘이서, 야, 우리 절대로 자백하지 말자. 네 배신하면 나중에 죽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나 이걸 차단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갑돌이하고 길동이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봐야 될 거야. 내가 자백하고 상대방이 안 부는 경우, 내가 자백하고 상대방도 자백하는 경우, 나는 안 부는데 상대방이 자백하는 경우, 나도 안 불고 상대방도 안 부는 경우, 처음에는 안 불고 이제 어떻든 견디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백을 하는 경우는 자백을 않는 경우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게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내가 자백하면 상대방이 자백을 않는다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끝내주죠. 무죄로 되고 보상금도 받으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자백을 한다고 해도 5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백을 안 하면, 만약 상대방도 자백 안 한다면 10년 후에 그 돈을 파가지고 20억씩 나누니까 아주 좋아. 그러나 상대방이 마음만 좀 변했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그냥
그 무죄 방면되고 거기 그 저기 뭡니까 보상금 받아서 룰루랄라 나가고 나는 감옥에서 영영 썩어야 돼. 뭐 배신에 대해서 무슨 그 보복을 할 기회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러분 군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응?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뭐 워낙 의리가 좋은 사람들이어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의리를 배신하진 않겠다고 그럴지 모르지. 그러나 서양 사람들과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자백하는 쪽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 이게 실제로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마찬가지예요. 국가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 측이 그 전쟁 그 이 군비를 증대시키는데 우리가 군비를 거기에 따라서 증대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걸로 국민들을 위한 복지에다가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설사 문 대통령께서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것하고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 이것이 그 집단적 행위와 개인적 행위에 건널 수 없는 그 스틱스의 강이야.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평화라는 신념 때문에 그 징병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전투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본인의 그 종교적 신념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공동체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거든. 그 점이 이 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명백하게 이제 수용될 수 없는 점이라는 거. 이게 이미 뭐 설명이 됐지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 그 과도한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양측이 다 손해인 거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또 국가의 그 행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돈을 자원을 쓸데없이 저기 그 군대 만드는 데다가 쓰고 군대 원래 군대에다가 쓰는 것이 제일 낭비하는 거거든.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 물론 이제 요 사이는 조금 이론이 달라져 있어요. 뭐냐면 군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 기술 개발의 효과를 내 가지고 그것이 다시 민간 부분으로 이제 그 낙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입장에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그 군사 비용으로 인터넷을 세계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민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또는 레이저를 군비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이 이제 일반 소비자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또 확대됐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뭐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 핵무기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돈을 억수로 때려 넣어서 그 이제 세워놓은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뭐 소련을 보세요. 소련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붕괴해버렸다. 그게 이 군비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깰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는 것 중에서 tit for tat이라는 그 로버트 엑셀러드의 주장을 참조하면 된다. 그러니까 소통을 증가를 하면 되는데
단지 말로만 해서 소통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저 우리 남북한 관계를 보면 그게 잘 안 되지 않아요. 근데 티포텟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먼저 협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상대방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비 경쟁 여의동 하지만 먼저 상대방에게 우리는 당신들이 군비를 증대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증대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먼저 군비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이게. 그러면 상대방이 그 다음부터서는 상대방이 군비를 증대시키면 따라서 증대시키면 되고, 상대방이 군비를 완화하면 우리도 따라서 완화하면 된다.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소통이 증가하면 구조적인 소통이 증가하겠죠. 상대방 측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지금 보니까 남한 측은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이 돈을 여기다가 군비 경쟁에 많이 퍼부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게. 응?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티포텐 따라하기 작전.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갈등 관계에 있지 말고 티포텐을 하면 돼. 구태여 그 사람에게 뭐 무슨 그 종교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뭐 헌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도리어 더 심한 배신감 때문에 더 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지.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도 돼요. 그러나 상대방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해주면 돼. 즉 상대방이 연필을 빌려주면 그 다음부터 자기도 연필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내 노트를 빌려주면 나도 빌려주면 돼. 상대방이 뭐 전혀 관계를 끊고 자기들끼리만 서점에 가서 또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 자기도 그냥 의뢰 그렇겠거니 하고 자기 치는 사람들만 가서 커피 마시면 돼. 일부러 더 막 선의를 베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게. 그것은 이제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참조를 하시도록. 그럼 평화가 목표인데 평화는 뭐예요? 갈등 혹은 갈등의 위협이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이런 걸 이제 배제적 정의라 그러는데, 평화라는 건 뭐다, 뭐 마음의 평화, 무슨 뭐 경제적 평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늘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한 정의가 되는 거죠. 정의가 뭐였어요? 내포를 명료하게 하고 외연을 확정하는 서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좋은 정의가 되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평화 논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정치학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는 행태적 평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평화롭다는 상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도 평화가 유지돼야 된다. 응? 그 심리적으로는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도 있거든. 그리고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무슨 종교적 신념 가지고 자기가 막 피해를 보는데도 평화라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슨 어쩔 수 없는 고난이다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것은 뭐 종교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건 평화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평화의 방법은 전쟁의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설명을 한 바예요. 그러면 이 평화의 수단으로 이제 넘어가 보자고. 평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미 했지만 본질적으로 전쟁 억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쟁 말소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전쟁을 없앤다 이런 소리는 주로 종교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한 거지. 정치학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 누군가가 전쟁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저 사람은 종교적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전쟁을 억제하는 거니 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또는 그 전쟁의 빈도가 더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건데 이걸 보고 영어는 데터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이건 이제 그 보통 국제정치학 그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를 그러니까 그대로 했는데 15단어 이상이 돼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상대로 하여금 적대적 행위의 이익보다 적대적 행위의 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 이것이 전쟁 억제의 핵심이에요. 응?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보통 전쟁을 일으키는 녀석들은 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믿어. 그리고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앞에서 말한 소통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오는 전쟁 억제의 수단들을 이제 한 5가지로 그 정리를 했으니까 참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받아들이기에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세력 균형이 이건 동맹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로 세력 균형을 유지를 하는 거거나 이런 거죠. 이제 이 동맹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고 핵무기가 왜 중요하느냐? 핵무기는 상호 파괴거든. 응? 상호 그냥 같이 죽자 이게 한마디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 국제정치적 개념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주의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 북한이 지금 그 197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 들어와서 남한하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세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맹도 사실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인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뭐 격차가 크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무기 전통적인 무기 체계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군에 좀 아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북한의 그 공군기 연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느냐? 기름도 없고 그 전투기 바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전투기 바퀴가 잘 달아진대요. 근데 그 몇 번 연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바퀴를 갈아야 되는데 바퀴가 부족해 가지고 그 연습을 잘 못했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따라서 돈이 그래도 적게 들면서 그 남북 간의 세력 균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이 간단한 방법 즉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 측에서 북한의 지도부가 판단하고 그래서 모든 그 문제를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응? 그러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은 이걸 거꾸로 보면 될 거 아니? 북한이 그 세력 균형이 됐다고 믿게 또 세력 균형이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돼야만 핵무기를 버리겠지.
세력 균형은 남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지금 그 세력 균형을 간신히 맞추고 있는 핵무기를 없애라 그러면 북한이 없애겠냐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정치학 개론 수준에서도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현실 정치에서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약 하는 분이 있다면 이 문제에 붙어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군비 축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고 또 국제기구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지. 유엔을 만든다든지 또 이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사실 EU 같은 걸 만드는 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하고 독일은 그 같은 유럽 대륙에 있으면서 아주 유럽을 남북으로 갈라서 이 지속적인 라이벌이었어요. 세계대 1, 2차 대전이 다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이걸 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 전쟁 억제가 된다. 이 갈등을 해결한다. 이것이 이제 그렇다고 전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리고 상호 의존을 강화시킨다. 예를 들면 무역이라든지 국제 분업을 이제 증대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한 간의 무역을 증대시키려고 한 남한 측의 그 전략이 바로 이런 거 아니? 기본적으로 남북한 측은 다 서로 의심하고 있어요. 남한은 북한이 남측을 6.25 때처럼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할 거다 하고 의심하고 있고, 북한은 이 남한이 점점 더 북한보다 월등히 강한 국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언제 북한을 침략할지 모른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 후자의 생각, 즉 북한은 남측에서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대해서 남한에 계신 분들은 참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지도부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돈을 벌고 돈 버는 것이 작고 경제적 이익이 증대한다. 그러면은 그게 점점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 상호 의존 이론이에요. 이게 이 상호 의존 이론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분석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국제 정치를 수강하게 되면 이제 잘 듣게 될 거예요. 또는 이제 국제법을 점차 구체화하고 또 힘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제법이라는 건 근데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국제법이라는 건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은 국제법이 뭐 영향을 미치지만 본질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미국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든지 뭐 이라크든지 마음대로 침공하잖아요. 이라크 침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걸 주장하면서 침공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침공하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없었네. 이게 뭔 꼴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전쟁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라크에 있는 이권은 다 차지해 놓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량살상 무기가 없더라 이게야. 그러니까 없었네. 그리고 끝이다 이게.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무정부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 21세기는 전쟁의 세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1세기에는 그 전쟁의 숫자가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총 전쟁 2319개를 세기별로 100년씩 이렇게 이제 나눠봤는데 그 이 18세기 정도까지는 그냥 유순하게 뭐 증가를 했는데 18세기 넘어서면서 갑자기 전쟁이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그 이데올로기 설명하면서 이미 이야기를 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와 21세기는 전쟁의 세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계속 그렇게 진행할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 힘 자체도 계속 유지가 될지 이것도 알 수가 없지.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사고와 입장을 가지게 될 테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 강도도 엄청 높죠. 이건 이제 그 전쟁 와중에 그 사망한 사람 숫자인데 그 이제 월드워 때는 벌써 7천만 명 이상이 죽은 거 아니에요. 월드워 2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서 일어난 것들이 사실은 많이 그 사상자가 생겼어요. 이 중국의 삼국지에 있죠. 삼국 시대에 있었던 전쟁 트리킹덤스 한 이제 4천만 정도가 죽었다고 보고 태평천국 난 중에 또 한 뭐 5천만 가까이 죽었다고 보고 또 몽골 또 그 침략기에 또 한 4천만 가까이 죽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심대한 그 사상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20세기로 올수록 전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응? 아주 그 브루탈한 전쟁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전후 패권에 대해서 아메리칸 헤게모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진진하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뭐 몇십 세기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20세기 이후의 상황을 정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